김용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2016년 8월 27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한간에 설로 떠돌던 대우조선해양과 조선일보 고위 간부의 유착설을 공론화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친위 세력에 장기하면 되치기죠. 이 되치기가 가동됐습니다. 어떤 폭로인지는 이미 어제 김용민 브리핑 2부를 통해서 접하셨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수년 전에 전세기에 누가 탔는지 하는 그 내밀한 정보가 어떻게 김진태 의원 손에 들어갔느냐 하는 점입니다. 김진태 의원 한 번 말을 바꾸고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지만 이 정보가 사정기관의 협력 없이는 구하기 어렵다는 자료라는 게 중론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추정하시겠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찔러준 냄새가 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병우로 향한 시선을 조선일보 고위 간부로 옮길 수 있을까요? 그러기엔 되치기가 너무 잦았다는 점입니다. 다만 달라진 양상은 과거엔 친박 세력이 되치기를 함에 있어서 조선일보를 도구로 삼았지만 지금은 조선일보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해서 오늘자 조선일보는 가타부타 아무런 보도도 논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광고 듣고 토요 스페셜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건강보험료를 못 내고 그래서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된 이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재단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연체금 문제를 해결하면 사정이 어려운 분의 건강보험 혜택을 60일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드리는 오늘의 한마디. 언제나처럼 의로운 길을 걷고 올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가 명심해야 할 경향신문 사설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 야당 박근혜 정부 떠받치라고 국민이 다수 의석 준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야당의 영어 표현은 오포지션 파티다, 반대하는 정당이란 의미다. 정부 여당의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구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야당의 고전적 정의에서 벗어나려는 것 같다. 이들은 여당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자청해서 나눠진다. 두 야당은 추경안과 연계했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서별관 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포기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양보하기로 미리 결론낸 카드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문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야권은 20대 총선 민의를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생 민주주의 후퇴에 단호하고 결연한 태도로 맞서야 한다. 야당의 책무를 잇고 새누리당 이중대 노릇이나 하다가는 집권은커녕 존립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도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싸고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건 야당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계속 무시당하고 조롱당해도 좋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롯데그룹 2인자인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인 이인원 부회장이 검찰 소환을 앞둔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인원 부회장은 롯데그룹의 수뇌부인 정책본부를 9년 동안 맡아서 그룹 경영과 자금 흐름 전반을 책임진 핵심 인사였습니다. 즉, 신동빈의 자금 융통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가 사실을 밝히지 않고 침묵의 길로 가버리는 것은 진실 규명을 원하는 국민 입장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핵심 정보를 쥔 그의 자살로 수사의 연결고리가 끊길 우려가 있다. 죽음으로써 진실을 덮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악습이며 결코 설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지난 대선 때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게 밝혔지요. 그러다가 김용판을 두둔하는 법원 기규 속에서 거짓말로 김용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혐의를 쓰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1심이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일보는 권은희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은희 의원도 검찰에서 대선 부정개입 논란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기소였다. 이러면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정의길 한겨레 기자의 사드 관련 한중 관계의 전망 분석도 보겠습니다. 한국 역시 중국이 내미는 양보와 타협에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를 배치할 제3부지 추진으로 속도를 조절할 명분이 생겼다.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는 사드 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잘 활용하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용한 패를 줄 수 있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한 템포 쉬어주는 성의를 중국에 보이면서 북핵 해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미국에다가는 사드 배치를 언제라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유지할 수 있다. 연내에 한중 정상회담이 실현된다면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을까? 이제 사드 배치는 늦춰지고 있다. 나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가 지나면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가 끝난다. 나도 내년 말이면 물러난다. 그러면 한미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시진핑은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수십일째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악몽이겠네요. 언제든 사드가 배치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말입니다. 게다가 이럴 필요성을 박근혜 대통령이 느낄지 의문입니다. 여론 눈치 따위는 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질주하는 그녀 아닙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일본이 출연한 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정부 발표를 위안부 피해 할매들을 팔아먹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화해 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 약 111억 원을 생존 피해자에게는 1억 원, 사망 피해자 유가족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정부 입장이지요.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이 지급하겠다는 돈은 배상금이나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면서 우리가 지금껏 위로금 받으려고 이랬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생존 위안부 40명 중 29명이 현금 지급에 찬성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김복동 할머니는 이런 김태현 이사장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돈이 탐나면 그런 말을 하겠느냐, 자기 딸의 문제라면 그렇게 말했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강경파와 비강경파로 갈라치기 하려는 이런 수작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악마가 집권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동석 칼럼, 김프로이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아니모.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리몽을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5년간 근무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 학교 지도를 하기 위해 교문 밖으로 나갔다가 학교 주변에 있는 여러 상점들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비교육적이거나 비위생적인 물건들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학교 주변을 쭉 돌아보았습니다. 하교 지도 후에 조금 늦게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길어봐야 30분에서 1시간 정도였을 겁니다. 그날 학년 주임 선생님은 저를 불러 하교 지도 후에는 곧바로 돌아와야지 학교 밖으로 무단 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개통을 밟아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허락을 받는다는 말은 외출하려면 외출계라는 양식에다가 사유를 적은 후 주임교사, 교감, 교장에 이르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70년대 교육계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사전에 학습 지도안을 작성해서 개통을 밟아 일주일 단위로 미리 결재를 받아야 했고 그대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교사는 이렇게 주어진 교재에 맞춰 학습 지도안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계였습니다. 나는 교사로서 교육적 상식에 따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가르칠 수 있는 자율성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동료 교사들과 더 나은 교수 학습 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지배와 통제 또는 명령과 복종의 형태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이론이었을 뿐 교육계는 오직 지배와 통제의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나중에 한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일제 군국주의적인 학교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지금도 학교의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교직을 떠나 한국은행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어땠을까요? 교직과 비교하면 일하는 내용은 달랐지만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모든 것은 계통을 따라 윗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윗사람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여기서 계통을 따른다는 말은 상관과 그 상관의 상관, 다시 그 상관의 상관의 상관으로 이어지는 결제 라인을 뜻합니다. 다른 개인 기업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윗사람의 결제가 떨어지기 전에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더욱 심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지배와 통제, 명령과 복종, 억압과 착취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은행 직원 신분으로 소독연방은행에 몇 달간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해외 연수라는 것이 그 나라의 문물을 결문하는 것이지요.
그때가 1986년이었으니까 전두환 군사 독재가 막바지 기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남대문과 소공동 일대는 늘 최루가스로 뒤범벅이 됐고 퇴근길에는 부서진 보도블록들이 밟혔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몇 달간 서독,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유럽 여러 국가들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라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큼이나 천연 자원이 혜택이 없는 나라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연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이런 해외 연수 기회를 통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문을 해결할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의 의사결정 방식은 우리가 하는 품위서를 써서 계통을 따라 일일이 보고하거나 결제를 받는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가능하면 해외여행을 권합니다. 여행을 하면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와 문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어에는 품위서나 결제라는 용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독일인들은 중요한 사항일수록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와 토론을 통해 합의함으로써 결정합니다. 아랫사람이 검토하여 대안까지 만들어서 계통을 밟아 윗사람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결제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인들은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늘 결정이 늦어집니다. 그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빨리빨리가 생활화된 우리에게는 정말 우라통이 터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단 합의가 되면 그 합의안은 강력한 실행력을 갖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거치지 않고 결제 라인을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이해관계자들이 저항에 부딪히면 그런 결정은 실행력을 갖지 못합니다. 최근 사드 배치 사태를 보십시오. 박근혜, 김종인, 안철수, 주요 정당을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동안 행태를 보십시오. 조직 내에서 권력의 정점에 앉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꼼짝도 못하게 권력으로 윽박지릅니다. 민주주의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마구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것이 우리 현대사의 불행이자 비극입니다. 이렇게 독일인들이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과 한국인의 조직 운영 방식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국식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계급 구조에 의해 철저한 지배와 통제로 이루어지며 아랫사람이 일한 것을 윗사람이 가로채는 방식인데 반해 독일식은 경영이 민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몇 달간의 서독 연방은행 연수를 마치고 한국은행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곧바로 품위제도에 의한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제를 연구한 논문이나 문헌은 없었습니다. 행정학 교과서에 품위제도에 관한 내용을 기술해 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내용은 현실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었고 품위제도의 유래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위제도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이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것이었는지 아니라면 이렇게 불합리한 지배와 통제, 억압과 착취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우리 사회에 굳어지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품위제도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은 즉 조직의 맨 아랫사람이 기한 문서라는 품위서를 작성하여 계통에 따라 윗사람에게 의사결정을 계속 떠넘기는 방식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행정 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때 일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품위제도는 일제의 잔재입니다. 조선시대 의사결정 방식은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국왕과 대신들의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품위제도를 만들어냈을까요? 그것은 일본 학자들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19세기에 품위서라는 문서가 최초로 등장하지만
이런 관행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도 막부 시대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 전역을 통일하고 지금의 동경에다 막부를 세웠습니다. 당시 권위주의적인 막부 시대의 엄중한 계급 질서가 일본식 의사결정 제도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미서라는 귀한 문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윗사람에게 어찌하오리까 하고 물어서 윗사람의 의중에 부합하도록 문서를 꾸며 결제를 받아야 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지배와 통제의 계급적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식 군국주의 체제에 잘 들어맞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조직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미제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 불합리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미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미제도라는 의사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조직 내의 계급적 위계질서를 공고히 해주는 부미제도를 걷어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비지배적 자유의 세계, 즉 누구로부터도 지배받지 않는 자율성이 가져다주는 생산적이면서도 창조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미제도에 의한 의사결정 사회에서는 피라미드형 조직 구조의 아래에서 위로 승진하는 것이 직장생활의 목표가 됩니다. 학교든 정부든 일반 회사든 모두들 승진하는 일에 목을 맵니다. 우리에겐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서독연방은행 연수 중 놀란 것은 연방은행 직원들은 승진하는 일에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서로 승진하기 위해 극심한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더 어렵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승진에 목을 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승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윗사람으로부터 지배와 통제, 억압과 착취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승진하지 않아도 모든 구성원들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조직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적게 일하면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때로는 예의도 없고 무질서하고 게으른 것 같은데 매우 합리적인 질서가 조직 내면에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매우 신비로운 현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적게 일하는 독일인들에 비해 1년에 700 내지 800시간가량 더 일합니다. 우리가 1년에 대략 4, 5개월 정도 더 일한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잘 살기 위해 그렇게 많이 일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사회를 헬조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죠. 이런 원인은 더 적게 일하고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장 자본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을 서로 치열하게 경쟁시켜야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인간과 조직과 세계에 대하여 저급하고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과는 달리 한국식 피라미드형 계급 구조는 위로 올라갈수록 부하들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더 많은 보상과 특혜와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에 더 공고한 계급 질서를 만듭니다. 조직 피라미드의 정점을 차지하게 되면 절대적인 권력이 주어집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정점에 있는 한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출세 경쟁을 하기 위해 다양한 아첨의 기술과 충성심을 드러내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출세 경쟁, 아첨 경쟁, 충성심 경쟁이 심한 사회로 변질된 데에는 부미제도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에 의해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곧
평가의 최우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청와대를 보십시오. 그 속에는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과 공정한 직무 수행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아첨과 충성심 경쟁만 있습니다. 그 충성 경쟁에서 도태되면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어떤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총리와 장관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도 멍청하고 등신 같은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국회에 불려나와 한번 창피를 당하면 자신들의 출세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절대 권력자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토론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니, 토론 자체를 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아첨과 충성의 기술자들이 되어 출세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왔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앞에 드러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비참한 조직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현상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과 조직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총체적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대안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진실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이런 조직 현상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 네트워크 인사조직 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아우 덥다 더워.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이거 한 잔 해. 그래.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땅콩차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오, 굿이야 굿. 역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야. 070-8635-1288 전창걸닷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쉬필로우 아시나요? 성형 또는 피부과 시술한 연약한 얼굴을 지켜주는 베개. 피부가 눌리고 얼굴이 처지며 주름이 생기는 것을 막는, 그래서 노화 방지까지 돕는 건강한 베개입니다. 어깨와 목 결림을 방지하는 이중 높이 구조. 이제부터 전혀 다른 잠자리를 만나보세요. 검색창에 미용베개 바슈필로우를 찾아주세요. 남성용 바슈필로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영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김프로이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풀려가지고, 뭐, 그래도 산뜻하게, 행사 하나 있었는데 산뜻하게 치렀습니다. 아, 그래요? 그 야외 광장에서? 이제 영화를 틀었거든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은근히 매니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요. 뭐 한 100명 정도 와가지고 헤드폰 끼고 야외 극장에서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예, 한 100명 정도면은 간첩단으로 만들기 딱 좋은데.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바람같이 오시라고. 바람같이 오시라고. 아, 알겠습니다. 바람같이 오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저는 이정현 대표를 보면서 그 바람은 허풍입니다. 허풍. 예. 아니, 허풍입니다. 이 말은 또 우리 MB의 유행어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네. MB 때 한참 취재 현장에 계셨는데 어떠셨어요? MB 시대. MB 초반 때는 제가 있었던 회사가 굉장히 좀 박해를 받을 때여서 MB 초반에 이제 촛불 집회 있고 막 이럴 때는 한정에 가서 맞은 기억이 있어요. 뭐 그냥 덮어놓고 예. 그냥 뭐 니네는 저 상업 방송이니까 보도를 제대로 안 할 거라며 막 그리고 그때는 MBC가 굉장히 환대를 받고 그랬죠.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MB 정권 말기 정도 돼서는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MBC가 가면 막 물통세례를 받고 예. 제가 있던 데가 가면 이제 좀 뭐랄까 대접을 받는 하여튼 뭐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MB 초기에는 마봉춘이니 고봉순이니 이랬는데 뭐 그러니까요. 나중에 바뀌었잖아요. M빙신이니 뭐 개병신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요. SBS는 처음엔 C방세였다가 나중에 스브스로 바뀌었죠. 스브스로. 예. 네. 그래요. 아, 명예 회복을 했어. 예. 자, 오늘 무슨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뭐 이렇게 다른 거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뭐 그래도 하나밖에 없죠. 우리 우병우 형님. 아, 그래. 우병우 형님 얘기하죠. 네, 우리 또 김프로한테는 우병우 얘기를 들어야 이게 사실은 진짜 명동 칼국수 가서 뭐 무슨 육개장을 시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오늘 사실은 북한 미사일 준비를 한참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냉면집 가가지고 우동 찾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냥 우병우 얘기해야 되겠다. 이 우병우가 이렇게 세도가인 줄 몰랐어요. 우병우가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근혜 누님께서 좀 독특한 거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숨기고 싶은 비밀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는데 우병우하고 그 비밀을 공유해서 그러니까 우병우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어서 싫지만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까지 치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박 대통령이? 그렇죠. 왜냐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우병우한테 퇴로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수사는 내가 꽉 잡고 할 테니까 네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앉아있으면 모양새가 빠지지 않냐. 지금 이 타이밍에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는 적절치 못하니까 대통령한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물러나겠습니다. 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도록 퇴로를 해줘야 사실은. 그리고 수사를 똘똘 말아가지고 그냥 김밥 말아먹듯이 말아먹으면 시간 지난 다음에 이제 말아먹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유시민 전 장관의 뭐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뭐 밑도 끝도 없고 우병우도 오히려 답답할 수 있다. 왜 나를 못 그만두게 하는 거야 도대체. 라고 답답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알겠습니다. 우병우 이야기 어떤 보따리를 푸시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방송 뉴스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이제 우병우와 이석수를 동시에 수사하겠다는 코미디 같은 발표를 했잖아요. 이건 정말로 코미디죠, 그냥 코미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둘 따로 수사를 해서 나중에 뭐 균형을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눈속임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대놓고 한 팀에서 이러다 결국 우병우는 살리고 이석수는 날리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면은 이건 뭐 초등학생도 우스워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우리 수사팀장께서 이제 윤갑근 고검장님이신데 이분이 또 수사를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시거든요. 그렇군요. 네, 사건을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십니다.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이 현안
이 현안과 관련해서는 우병우나 이석수 모두 다 무혐의를 때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이석수 같은 경우에는 유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 내용을. 또 우병우 같은 경우 뭐 각종 의혹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둘 다 무혐의로 해놓고 대신 이석수를 딴 건으로 걸어가지고 골탕을 먹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둘 다 기소할 것 같습니다. 둘 다 기소한다? 네. 오, 그래요? 둘 다 기소해서 예. 법원으로 넘기면 정권이 끝날 때쯤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래도 그때는 이분이 이제 그 예전에 간첩 증거 조작 사건하고 예. 정윤의 문건 수사를 담당을 하셨었는데 예. 그때만 해도 이제 정권이 지금보다 훨씬 서슬퍼럴 때니까 예. 그때야 뭐 완전 그냥 꼬리 자르기 거의 꼬리곰탕 수사를 하셨죠. 꼬리만 잘라내고 예. 뒤에 이제 뭐 청와대에서 정윤의 문건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대로 그대로 처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정권이 조금 저물고 있으니까 그때처럼 완전히 뭐 무혐의 이렇게 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기소를 하지 않을까. 근데 기소를 조금 헐겁게 할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야, 그래서 이렇게 또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병우하고 이석수를 모두 기소하되 우병우는 무죄가 나오게끔 이렇게 네. 허술하게 기소할 것이고 이석수는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기소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유죄로 가게끔 그렇게 그림을 짜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던데요.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반성을 깊이 한 게 뭐냐면요. 예. 제가 너무 수준을 높이 봤다. 너무 상식적으로 봤다. 그러니까 수준을 높게 본 게 아니라 너무 상식선에서 모든 거를 생각했다 여태까지. 그래서 우병우가 이 정도 되면 그냥 한 달 정도 있다가 물러나야 될 거라고 봅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굉장히 깊이 반성했어요. 아이 뭐 김프로 이전에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국민의당 그분도 네. 뭐 우병우 파문 터지고 일주일이다 길어봐야 이렇게 예견했다가 아주 보기 좋게 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상식선에서 보면 이 정도 사건이 되고 이렇게 의혹이 불거졌고 올라왔으면 수사가 진작에 시작됐어야 되고 그래서 수사에 따라서 당연히 기소가 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정도의 상식인데 이게 지금 상식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코미디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검찰 수사의 보고를 받는 최정점에 앉아있는 그래서 이게 정말 상식적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러면 청와대에서 일절 이거와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겠다 라는 걸 천명하든지 아니면 그 천명하는 행동이 직무배제를 한다든지 100번 양보를 해서도요. 예. 아니면 뭐 장기 휴가를 낸다든지 그렇지. 아니면 정말 상식적으로는 자리에서 물러나야죠. 대통령과 정권에 누를 끼치는 행동이어서 나는 결백하지만 물러나겠다라고 물러나는 게 상식적인데 예. 아무런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검찰만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겠다면서 특별수사팀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송 뉴스들을 유심히 보시면 지금 이럴 때는 새 방송사 모두 지금 보조를 좀 맞춰주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예.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아요. 그냥 사건 자체를. 그래서 팩트만 전달합니다. 검찰이 보고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둘 다 굉장히 베테랑 수사진을 꾸려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한다라는 뉘앙스만 풍기고 그 수사의 보고를 받는 사람이 조사가 되는 이 정말 코미디 같은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걸 기자들이 모르지 않고요. 예. 기사를 쓰고 뭐 꼭지를 편성하는 사람들이 모르지 않는데 그냥 다루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병우는 지금 왜 이렇게 물러나면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뭐 우병우가 생각하는 게 아닐 거라니까요. 그래요? 언니가 생각하는 걸 거라니까. 언니가 우병우를 내보내는 순간 우리가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니는 일단 이렇게 수세에 몰려가지고 우병우를 내게 되면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도 물론이고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삐끗하면 굉장히 심하게 막 여기저기서 태클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럼 레임덕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캐치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뭔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에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이거를 우병우가 이 상황을 굉장히 고맙거나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도리어 자기도 통쾌하게 거취를 결정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요. 자기가 수사에 있어서만 보장이 되거나 한다면 그냥 지금 선에서는 멋있게 물러나는 게 낫죠. 그걸 모르는 바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갈 다음 자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다 해봤고 그러면 여기서 정말 뭔가 명예롭게 의욕이 있는데도 멋있게 물러나는 거나 이런 게 본인한테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계속 목리를 부리고 코미디를 막 해가지고는 결국 무혐의를 만들어내고 결국 자기 부담이에요. 나중에 무혐의가 나왔다가 칩시다. 그러면 자기가 보고를 설사 안 받았다 하더라도 보고를 받는 자리에 앉아서 무혐의를 냈다 그러면 전부 다 우병우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우병우가 모르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가 그렇게 욕을 먹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돼도 본인은 욕을 안 먹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계속해서 소폭 개각이 있었는데 이 검증 과정에서 우병우는 왜 이렇게 욕먹을 짓을 계속하고 있나요? 얼마나 검증을 허술하게 했으면은 이렇게 뻥뻥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사실은 굉장히 숨은 무언가를 들춰내는 정도가 아니라 수사 기록만 봐도 과거 이 사람의 전력만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음주운전이고 그럴 텐데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그냥 프리패스 해준 거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이렇게 욕먹을 짓을 골라서 하는 우병우의 행태는 자기 입지를 좁히는 것인데 왜 이런다고 보세요? 정신이 없겠죠.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다고 봐요. 경찰청장 정도 하나 임명하는 게 지금 대수겠습니까? 지금 본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정권 자체가 지금 레임덕이 올까 말까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를 아주 꼼꼼하게 다 디테일하게 다 하는 거는 본인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밑에 있는 팀이 이제 다 같이 하는 건데 그걸 아마 이렇게 올리고 하더라도 여기서 뭔가 무너지면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심정이 아닌가 오히려 싶고요. 저는. 근데 사실은 발표하기 전에 키를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발표가 됐고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그냥 고집을 피운다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공개하기 전 단계인데 이 사람한테 너무나 많은 흠결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알려지지 않았을 때 키를 시켜야지 그 문제 많은 사람을 그렇게 공개시켜놓고 고집하는 거. 그거와 관련해서는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하면 잡혀갈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럼 소설을 한번 쓰시죠. 소설을 써봐.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경찰청장에 있어야만 비난은 잠깐인데 그래야만 더 안전하거나 훨씬 무탈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략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일이 덜 꼬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다 허술하게 인사검증을 한단 말이냐 하고 욕먹는 거는 법적으로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도덕적으로 비난만 받을 뿐이지. 근데 본인 자체가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한 달 넘게 까이고도 계속 가는 마당에 경찰청장 하나 인선 잘못했다고 욕먹는 거 정도야. 얹어서 가는 게. 그 뒤에 혹시 더 복잡한 일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욕먹고 이 사람이 경찰청장이 돼서 자기한테 충성하는 모양새로 쭉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겠죠. 흠결이 있는 게 도리어 충성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정권 말기고 혹시 여기서 이제 검찰이야 자기 사람으로 꽉 잡혀 있고 검찰의 메커니즘은 본인이 꿰고 있지만 경찰의 메커니즘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늘 정권 말기마다 나왔던 게 이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이 늘 수세에 몰렸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경찰하고 삐그덕거려가지고 뭔가가 튀어나오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어요.
개별적인 사건으로 뭐 얽힌 일이 혹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고 뭐 그렇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엮인 사건. 요게 이제 잡혀갈까봐 걱정되는. 거기까지만 하시죠. 알겠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들을만한 팟캐스트를 찾고 계시다고요? 김프로쇼로 오십시오. 영화 이야기, 술 이야기, 정신과 상담에 음악 얘기까지 매일 30분 다양한 주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는 듣기 힘든 라이브 음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즈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보컬 연주도 들려드리는 재즈가 알고 싶다도 있습니다. 팟빵에서 지금 바로 김프로를 검색하세요. 지금 그 우병우 관련해서 조선일보와의 전선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내가 스튜디오 오면 얘기해 준다니까. 왜 스튜디오를 안 오는 거야? 이 청취자를 이렇게 생각해서 되겠어요? 아니, 내가 오면을 얘기해 주겠다고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오늘 말고 또 전화가 왔어. 오시면 내가 얘기해 줄게, 속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이건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까? 그럼요. 오시면 내가 시원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언제 끝날 문제예요? 그건 모르겠어. 오시면 얘기해 줄게. 전화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어차피 방송으로 나갈 건데 뭐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나 전화로 녹음하나. 조금만 힌트 조금만. 찬바람도 불고 그랬는데 또 우리 대주엄마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조금만. 힌트 조금만. 대략 큰 주제문만. 그거는 오시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빨리 이거 안 넘어가 나는. 나도 국민의당처럼 캐스팅 보트를 좀 줘봐야지. 국민의당이 무슨 캐스팅 보트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쨌든 그래도 어느 나라 국민의당을 말하는 거야? 이게. 이 나라 국민의당은 이미 뭐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래서 조선일보 관련해 가지고는 얘들이 무슨 그 한결의 경향도 아니고 뭐 갑자기 얘들이 스탠스를 이렇게 취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무슨 뭐 갑자기 조선일보가 그러면 이 저널리즘 본령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기는 그렇게 조금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어려울 것이고 뭔가 내부적으로 심사가 뒤틀렸거나 이해관계가 엇갈렸거나 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고요. 우병우와 조선일보 사이에 악연이 있었다 이런 얘기군요, 한마디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오시면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꼭 듣고 방송을 통해서 김프로가 이런 말 했더라.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병우 관련해서 뭐 좀 팁 좀 더 줘봐요. 그건 오셔서 얘기합시다. 왜냐면 제가 이번 한 2, 3주 지났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거 이렇게까지 정말 상식에서 심하게 벗어났나 싶은 생각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도대체 얘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훅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병우가? 여러 가지로. 정권이?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에서 터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직도 녹익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터질 포인트들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예.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문고리 3인방들이 이게 존재감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그분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저기서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막 터져 나올 거예요. 요 부분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김프로가 또 예언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래요. 이게 이 정권은 이제 어떻게든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긴 하는데 그런 애쓰는 과정 속에서 레임덕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문고리 중에 한 분은 벌써 바깥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문고리를 잡고 약간 손을 덜덜 떠실 그럴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고 조금 지켜보시면 오 하면서 튀어나올 수 있는 얘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은 사실 그 실명 보도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흔히 A씨 이렇게 보도하는데 문고리 권력 관련해서 뭐 보도가 나와도 A씨 이렇게 나오겠죠? 뭐 나는 가로 할래요. 가로. A씨로 못하겠고 차마. 기혁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혁씨. 그래요. A씨라고 못하고. 아유 왜 그래. 나한테 빌미를 주지 말라고. 잡혀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당신이 사식 넣어줄 거야? 넣어줄게 볶아지껏. 훈제 닭요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 몇천 원 안 돼. 그게 인기가 제일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밖에 사실 먹을 게 없대요 또.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안 돼. 돈 벌어야 돼. 큰일 났군요. 이 정권 진짜 이게 어떻게 정권이 내년 말까지 갈 수 있겠어요? 뭐 가겠죠. 꾸역꾸역. 이건 뭐 하루가 다르게 이게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게 참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하나만 딱 정리해 주시죠. 네. 조선일보가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네. 왜냐면 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심사가 틀렸거나 이해관계가 뒤틀렸거나 뭐 이런 문제일 텐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더 큰 게 움직이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 예. 대전마가 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알겠습니다. 이건 좀 그냥 넘어갑시다. 예.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고 또 김프로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간 아주 재밌게 그 양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상파 방송 3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하고 거의 운명을 같이 하는 순장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조선일보는 이미 이탈을 했고요. 네. 방송 3사는 언제쯤 마이웨이를 걸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마이웨이를 잘 안 걸을걸요? 그냥 항상 스탠스가 반보 늦게 가는 거가 익숙하기 때문에 예. 그냥 반보 늦게 갈 겁니다, 아마. 2017년 12월 19일 오후 6시 그때 이제 출구조사 발표가 날 때까지 이 스탠스를 유지한다? 적당히 아마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야당에 대한 이런 터무니없는 공세 이런 건 언제쯤 그 얘기가 꺾일까요? 굉장히 뭔가가 뒤집어지면요. 그래서 여론이나 누가 봐도 원사이드하게 이거는 이렇게 줄 섰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면 수위 조절을 시작할 텐데 예.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필요를 별로 못 느낀다고 보고요. 뭐 약간의 여서야대 형국이 됐었기는 했지만 뭐 그래도 그게 위협적이거나 뭐 그럴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이 스탠스는 한동안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정권이 급격하게 붕괴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상파 3사의 그 스탠스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뭐 그래야죠. 이거 진짜 왔으면 내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놨는데 아쉽습니다. 예. 청취자를 향한 돼지 엄마의 마음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비대를 사용해야 되는데 정전이 난 상황 같아요. 예. 아쉽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꼭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만나고 뒷담화를 좀 많이 나누고 그 영감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김프로 오늘 어떤 노래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은 데이브니아의 사랑하는 이여라는 곡인데요. 뭐 막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하여튼 뭐 삶을 잘 살아냅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어떤 사연이 담겼는지는 다음번에 다 오셨을 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프로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예, 빨리 오세요. 예, 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프로였습니다. 예. 사랑하는 이여 왜 마음이 아프죠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여 그대 헤아릴수록 아린 가슴 이제 떠나가나요 우리 아직 약속한 게
너무도 많은데 삶이 막아서네요. 우리 너무 사랑한 게 어제와 같은데 사랑하는 이여 그대 어디 있나요?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이여 언젠가 다시 볼 수 있나요? 이제 떠나가나요? 우리 아직 약속한 게 너무도 많은데 삶이 막아서네요. 우리 너무 사랑한 게 어제와 같은데 이제 떠나가나요? 우리 아직 약속한 게 너무도 많은데 삶이 막아서네요. 우리 너무 사랑한 게 어제와 같은데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